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투자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34쪽 펴시고요. 자, 부동산 투자론 어떤 거 공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6가지 공부한다 그랬었어요. 6가지. 첫 번째로 이제 보실 게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두 번째 보실 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위험과 수익. 세 번째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네 번째가 시간 가치 계산. 시간 가치 계산. 다섯 번째는 현금 수지 측정. 현금 수지 측정. 여섯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그러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많이 어려운 내용들을 수업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투자론 자체가 워낙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난이도 높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아마 요 지렛대 효과였을 겁니다.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란 건 이제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부채를 쓰면 수익만 커지는 건 아니다.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을 해도 위험도 같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는 지렛대 효과의 종류였습니다. 종류는 이제 우리가 수익률 3가지 세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지총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방향이 요 방향이면 정의 지렛대, 요 방향이면 부의 지렛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였어요. 말로 풀면 정의 레버리지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순서였다면 부의 지렛대에서는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의 순서고 중립적 레버리지는 이거 3개가 모두 다 같은 경우인데 이걸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 지총저를 깔아놓고 요거 정의 레버리지, 요거 부의 레버리지, 같으면 중립적 레버리지. 가장 중요한 건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였어요. 지분 수익률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냐면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제외되었고 오늘 보실 내용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럼 위험과 수익을 왜 공부해야 될까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투자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투자가 뭘까? 뭐를 투자라고 할까? 한 1억 써서 1억 2천만 원 정도로 얻고자 하는 걸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1억 써서 1억 2천만 원 얻고자 하는 걸 투자라고 합니다. 그 1억이란 돈과 1억 2천이란 돈의 정체만 밝혀내면 투자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억은 현재 나가는 돈이에요. 현재 나가는 돈. 확실히 이 돈을 써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돈을 쓰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지출이라고 불러요. 지출. 근데 이건 투자를 하는데 목적은 아니에요. 투자라는 목적은 1억 2천을 얻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1억 2천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 좀 눈치 있는 분들은 이제 대답해 주시면 돼요. 1억 2천 언제 들어온 돈이다? 미래에 들어온 돈이다. 반드시 들어온다? 아니다. 불확실하다. 그래요? 그 요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 수익이라 그러지, 수익. 그래서 투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 미래 불확실한 수익, 요 놈이 목적이 됩니다. 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니 그 희생이 바로 앞에 거예요. 요거. 되셨어요? 예. 그럼 투자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현재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는 것. 이걸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는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현재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는 것. 이걸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이유를 2글자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투자라는 이유를 2글자로 얘기해보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수익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수익은 반드시 불확실하다. 언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미래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을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치가 좀 있어야지. 저 불확실한 걸 2글자로 위험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걸 2글자로 위험이라고 한다. 불확실이 위험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불확실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면 확실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확실과 똑같은 말이 뭡니까? 그럼 그때는 무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불확실을 뭐라 그랬어요? 불확실을 위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위험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배운 사람들은
그 확실이다 또는 무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게 위험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배운 사람들은 위험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안전한 거? 뭐 그런다고. 뭐 그래도 틀린 건 전혀 아닌데 그래도 배운 사람들은 위험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면 무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의 반대말은 위험이 없는 거다. 위험이 불확실하면 무위험은 확실이다.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당겨서 공부를 좀 해보면 위험의 동의어가 불확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험의 반대말은 확실, 무위험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국채 같은 자산을 얘기해요. 국채.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자산. 그러니까 투자론 하는 내내 나라가 망한다 또는 은행이 부도가 난다라는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맡겨놨을 때 예금 이자 정도는 국채를 샀을 때 그 이자 수익 정도는 확실하게 얻어지는 수익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럼 그럴 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여기다 율만 붙이면 돼요. 율. 그럼 뭐라고 한다? 무위험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요. 무엇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수익입니까? 그러면 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수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2%다. 이거 절대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앞에 붙어 있습니다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2%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1년 만기란 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도 2%라는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앞에 붙어 있는 얼마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줘야지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위험률이라는 수익은 위험 부담한다고 고생하셨어요 하고 주는 수익이 아니라 뭐 시간 때운다고 고생하셨어요 하고 주는 수익을 무위험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나중에 뒤에 가시면 이제 툭 치면 이제 툭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가 뭡니까? 그러면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 현재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예. 그럼 투자라는 목적을 두 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수익이다. 근데 이 수익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유는 미래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불확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한다. 되셨어요? 예. 불확실, 위험의 반대말은 뭐다? 확실, 무위험이다. 확실, 무위험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달라 그러면 국채나 정기예금 같은 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고 여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고 하는데 이 무위험률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이다. 시간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익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을 이제 같이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수익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 수익은 결국 뭐를 부담해야? 위험 부담을 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측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측정 살펴볼 건데 먼저 수익의 측정이 있고요. 위험의 측정이 있습니다. 책 보지 마시고 칠판 보세요. 자,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평균으로 결정이 됩니다. 평균은 확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인데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해요. 참고로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하시면서는 변이계수라는 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게 이제 수익분의 위험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금 다 끝냅시다.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다 끝내시고 내용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웬만하면 집에 가서는 민법 위주로 공부하시고 부동산학개론은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끝내세요. 표정이 그날 끝내고 싶다 나도 하는 표정인데 그죠? 잘 안 되죠. 근데 내가 끝내게 해드릴게요. 칠판 잘 보세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A 투자 대상이 있고 B 투자 대상이 있는데 A가 B보다 수익률이 높다. 수익이 높다. B가 A보다 수익이 낮다.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 두 번째, A가 B보다 위험이 크다. 또는 B가 A보다 위험이 작다.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 이 박스 안에 딱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서 기대 수익률 이렇게 딱 뜬다는 거지. 기대 수익률이 얘가 20%고 얘가 15%다. 이렇게 뜨는 거지. 그럼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근데 기대 수익률은 제가 아까 뭐를 측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수익을 측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대 수익률만 딱 보고 누가 더 수익이 높구나. A가 더 수익이 높고 B가 더 수익이 낮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표준 편차라고 딱 뜬다는 거지. 이게 딱 떠요. 표준 편차가 딱 뜨면서 얘가 8%, 얘가 5%다. 이렇게 딱 뜨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표준 편차를 보니까 누가 더? A가 더 위험이 크고 B가 더 위험이 작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서는 A가 B보다 위험이 크다, 수익이 높다 이렇게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놈이나 아니면 표준 편차 이런 놈들로 위험과 수익을 측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보고 기대 수익률이나 뭐가 뜨면 평균 이런 놈이 뜨면 아 이건 수익 측정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 변이계수 이런 놈들이 딱 뜨면 아 이거는 뭘 측정하는 거구나, 위험을 측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딱 유일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일단 첫 번째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기대하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확률이 떠요. 확률이.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경제 환경이 비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 평균일 수도 있고 보통, 또는 좀 낙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니까 경제 환경이 비관적인 확률은 20%밖에 안 돼. 보통의 확률이 한 50%가 되고 낙관적인 확률이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 부동산 투자할 때 수익률이 비관적일 때는 수익률이 8% 정도 되고 8%. 그다음에 보통일 때는 수익률이 9% 정도 되고 낙관적일 때는 수익률이 12% 정도가 된다는 거지.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자료를 보고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떠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뜨면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난이도는 최하짜리가 됩니다. 답은 딱 부러지고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를 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출발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평균을 내서 구하거든요. 평균을 내서 구하는데 평균 하지 말고요.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셔야 돼요. 예. 곱해서 더한다. 끝. 그러니까 끝은 따라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뜨면요. 그냥 막 곱해가지고요. 막 더하면 돼요.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곱해보겠습니다. 20% 곱하기 8%하면 얼마 나오죠? 1.6% 나옵니다. 1.6%. 혹시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에 보면 프로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20% 곱하기 8%를 딱 때리잖아. 그럼 계산기 얼마가 딱 떠요? 1.6이 딱 떠요. 진짜 떠요. 뜨니까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얼마? 그렇지. 이제 눈치챘네. 눈치 챘죠 뭐. 요거는 3.6이에요? 예, 3.6. 곱했죠? 여기 다 하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쭉 다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얼마? 계산 내가 할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9.7입니까? 예, 9.7. 9.7%.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뭐.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 시험에 뜨면 막 곱해가지고요. 막 다 하면 돼요. 원래는 평균을 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평균 됐고 그 기대 수익률 구하라 그러면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이거? 시험 5번 치면 3번 나와 이게. 5번 치면 3번 나오는 상당히 중요하긴. 물론 요거 하나 하고 좀 이따가 나중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하나 더 할 거거든요. 똑같은데 그것도 곱해서 더 하는 건데 그거 잡치면 5번 치면 3번 정도 시험에 나오는 파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5번 시험 치면 3번 나오는 게 2015년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6년 내년에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에는요. 그 지금 나와야 될 것들 중에 안 나온 것들이 엄청 풍성해요. 꼭 나와야 될 건데 안 나온 것들이 엄청 많다고. 그런 게 뭔데? 내가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알겠죠? 예, 어쨌든 수익이 높다 낮다라고 시험에서 표현하지 않고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기대 수익률 이놈이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고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뜨면 곱해서 더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제가 뭐라 그랬죠?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인데 사실은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산, 표준편차. 근데 사실 분산, 표준편차가 제일 중요한데 굳이 변이계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칠판 한번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표준편차.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주세요. A는 표준편차가 30이고요. B는 표준편차가 20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누가 더 위험하죠? A가 더 위험합니다. A가 더 위험한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A가 표준편차가 더 크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일단 그 마음은 일단 당분간은 변하시면 안 돼요. 누가 더 위험하다? A가 더 위험하다. A가 표준편차 값이 더 크니까. 옆에다가 제가 평균이라고 써볼게요. 다시 묻겠습니다. 평균은 뭐를 측정하는 지표라 그랬죠? 수위. 자, 이게 옆에 붙는 순간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자, 보세요. 얘가 200이고요, 얘가 100이에요. 그럼 대충 느낌 왔을 텐데요. A 이놈은 수익 얼마를 얻기 위해 200을 얻기 위해서 위험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30 부담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B 이놈은 수익 얼마 얻기 위해 100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20 부담하는 놈입니다. 맞춰볼까요? 맞춰볼까요? 그럼 B 이놈도 수익을 얼마 얻고자 한다면 200을 얻고자 한다면 2배입니다. 그러면 위험 얼마 부담해야 되네? 40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상 뭐까지를 고려해 보니까 수익까지를 고려해 보니까 더 위험한 건 누구였다? B였다. 사실은 아까는 A가 더 위험한 줄 알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수익까지를 고려해 보니까 더 위험한 건 B였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위험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는 없더라. 뭐랑 뭐랑을 같이 보고 수익과 위험을 같이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따라하세요.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시작.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그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변이계수예요. 그럼 변이계수는 공식이 뭐냐면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니까 뭐 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거? 예. 그러면 이거는 수익분의 위험 해봐. 200분의 30하면 얼마야? 계산 내가 할게요. 0.15. 0.15가 됩니다. 100분의 20 하면 얼마 이거? 계산 내가 합니다. 내가 0.20. 그럼 사실상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는 더 위험한 게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B가 사실상 더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계수를 단순히 외우지 말고요. 단순히 외우지 말고 분산과 표준편차는 절대적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위험이 크다, 작다, 그것만 볼 때.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위험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는 없더라. 뭐로 같이 보더라? 수익도 같이 보더라. 그러면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가 필요할 수 있더라. 그게 바로 변이계수더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시면 나중에 변이계수라는 공식을 따로 외우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변이계수가 뭐였지? 수익분의 위험, 수익분의 위험 이렇게 다 따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2차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암기할 게 진짜 많아. 폭발적으로 암기할 게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여러분들의 암기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뛰어난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암기를 다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암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가자는 겁니다. 다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가 있는데 분산, 표준편차가 사실은 원래 위험을 크기에 측정하는 지표가 맞습니다. 근데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도 같이 봐야 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변이계수라는 겁니다. 그럼 변이계수는 일단 수익 측정하는 거다, 위험 측정하는 거다? 위험 측정하는 거고. 됐어요? 예. 그리고 항상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분모분의 분자 표시가 될 때는요, 알고 싶은 걸 위에 올려요. 알고 싶은 걸 어디에? 위에. 그럼 변이계수는 결국 수익 알고 싶은 거야? 위험 알고 싶은 거야? 위험 알고 싶은 거니까 위험을 위에 올리는 거야. 근데 무엇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그래서 수익분의 위험한 게 변이계수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옛말이 아니고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우리 투자를 할 때는요, 적부터 알아야 돼요. 적부터. 그러니까 수익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항상 위험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투자에는 어떤 위험들이 도사되고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7번 보시고 위험에 대한 정리 이렇게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첫 번째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금융적 위험. 세 번째는 법적 위험.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 다섯 번째는 유동성 위험. 꼴롱 5개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투자의 위험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기 방법. 자, 일단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멜로디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알겠어요? 저는 이 멜로디가 좋아요. 이 멜로디가. 부동산 투자 위험 5가지 시작.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5가지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사는 사업상 위험이고, 금은 금융적 위험, 법은 법적 위험, 이는 인플레 위험, 유는 유동성 위험인데 이제 우리 사이에 나중에 우리 사이가 익숙해지면요, 부동산 투자 위험 5개 그러면 사금법인유 바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분들이 부동산 투자 위험 5가지를 알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걸로 우리끼리 그렇게 정해 보도록 해요.
어? 예, 부동산 투자 위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쌤 있어봐. 사업성 위험 보자, 유동성 위험 보자, 막 인플레 위험 두 개는 뭐지 이러지 말고 부동산 투자 위험 5개 그러면 사근법인류가 딱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성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5개가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성 위험은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시장이라는 말이 뜨면요 반드시 요 말을 떠올리시면 돼요. 수요 공급. 다른 말은 필요 없어. 요 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어디죠? 시장이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변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특정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당시에는요 수요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막상 투자를 하고 보니까 공급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안 팔리든지 임대가 안 되든지 할 수가 있겠지. 이걸 갖다 우리는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두 번째, 운영 위험이라는 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이 운영 위험이 됩니다.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지. 위치적 위험은 부동산에만 있는 위험인데요. 부동성.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그걸 부동성이라 그래요. 또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은 안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입지 선정을 잘못하면 입지 선정이 실패하게 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보니까 위치가 안 좋은 거지. 이걸 위치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3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는데 이 3가지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은 무슨 위험에 속한다? 사업상 위험에 속한다. 되셨어요? 예. 금융적 위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 띄우시면 돼요. 부채. 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채 잘 쓰면 대박 납니다. 잘 못 쓰면 그렇죠. 채무 불이행 또는 파산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빚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변해서 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정책이나 규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고 나니까 갑자기 이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이 축소가 됩니다. 그럼 더 짓게 돼요? 덜 짓게 돼요? 덜 짓게 돼요. 부동산을 사고 보니까 갑자기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부동산을 사고 보니까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침체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나와는 관계없이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때문에 발생되는 위험입니다. 이걸 법적 위험이라 그래요. 되셨어요? 예. 인플레이션 위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플레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인플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면 배우는데 인플레 모르는 사람 없는데 사실은 인플레가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플레는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인플레가 뭡니까? 그러면 뭐는 오른다? 물건 값은 오른다. 대신 화폐 가치는 만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입문과정이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건 안 합니다. 7번 보세요. 10,000원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뭘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콜라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콜라 한 개 얼마냐면요 500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콜라 밥 말아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콜라 중독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 10,000원을 전부 다 콜라 사 먹는데 다 당진하는 거예요. 콜라 사 먹는데. 콜라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이 어렵지 않은데. 자 봐봐요. 예. 그래서 내가 184만 원, 뭐 236만 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소득이 얼마다? 10,000원. 콜라 얼마다? 500원. 콜라 몇 개 사 먹을 수 있다? 20개.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인플레가 딱 발생하는 거예요. 인플레. 인플레는 물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콜라가요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가 상승된 거 맞습니까? 물가 올랐다. 물가 올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일은요, 이제 콜라를 몇 개밖에 못 써먹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10개밖에 못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0,000원이란 화폐의 가치가, 10,000원이라는 화폐의 가치가, 옛날에는 10,000원 이퀄 콜라 몇 개? 20개랑 일치하는 값어치가 있는 10,000원이었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나니까, 이제 10,000원 이퀄 콜라 몇 개? 10개밖에는 안 되는 값어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돈 가치 없다. 돈 가치가 없다는 게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뭐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인플레가 도대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위험이 되는데, 일단 2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 용어 정리니까 잘 봐주세요. 돈을 빌리는 놈을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
은행 가서 돈 빌리는 놈을 차입자. 그러면 은행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은행 나올까?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대출자라고 나와요. 대출기관 또는 대출자 이렇게 나옵니다. 대출자란 말은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대출자가 누구냐 이렇게 딱 국어사전적 의미는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도 대출자의 범주에 넣어요. 근데 부동산 학에서는요. 대출자 그러면 은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빌리는 놈은 대출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차입자. 그래서 차입자, 대출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차입자가 대출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1억 빌려달래 1억. 1억 빌려달래. 1억이나 뭐하게? 그러니까 집 살려고요. 집 살려고. 얘가 이제 1억 빌려가 전부 다 집 샀어. 애를 드는 거야 그냥.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어떻게 된다? 오른다. 1억짜리 집이 얼마가 돼버리냐면 2억이 돼버립니다. 부동산도 물건이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이제 1억에다가 돈을 1억 빌렸으니까 1억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1억만 갚는 거 아니지? 뭐도 갚아요? 이자도 갚지. 1억은 뭐고? 원금이고. 그 다음 이자를 갚지. 맞아요? 예. 그러면 단순히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이익을 봐요? 얘가 이익을 봐요. 보세요. 얘가 돈을 빌릴 때 1억은 집 한 채 살 수 있는 1억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다 쓸게요. 집 한 채 살 수 있는 1억이다 이렇게. 근데 얘가 얘한테 갚을 때 1억은 집을 반 채밖에는 못 사는 1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살 수 있는 높은 화폐 가치 1억을 빌려가지고 집 반 채밖에 못 사는 낮은 화폐 가치 1억을 갖게 되면 당연히 차입자는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은행이 그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이자율 제도에는요. 고정이자율이 있고 변동이자율이 있습니다. 대충 느낌은 왔을 건데 고정이자율은 만기 때까지 한번 결정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요? 근데 변동이자율은 이자율이 자꾸 변동하는 거고. 되셨어요? 예. 은행에서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면 이렇게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될 때는요. 고정이자율을 선호하겠어요? 변동이자율을 선호하겠어요? 변동이자를 선호하지. 그러니까 뭐 발생한 만큼 인플레 발생한 만큼 이자 더 내나 한다는 거지. 더 내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요. 인플레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더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인플레가 예상되면 사람들은 자꾸 덜 달래, 더 달래, 더 달래.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달라고 한다. 그럼 고정이자를 선호한다,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변동이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 기간은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OX, X. 그게 답이야. 이 바닥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난이도 상이 어려서 그렇지 중과하는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딱 들어도 대충 느낌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인플레이션 예상이 될 때는 사람들 덜 달라한다, 더 달라한다, 더 달라한다. 그럼 자 대답하시는 거 이제 대출자들은 고정이자를 선호한다,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특정 투자자가 특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최소 몇 프로를 요구하고 있냐면 지금 최소 10%를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최소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10%는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화폐 가치만큼은 덜 요구한다, 더 요구한다, 더 요구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 얘기하던 놈이 이제는 12%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나면 떨어진 화폐 가치만큼은 덜 요구한다, 더 요구한다, 더 요구한다. 그럼 요구 수익률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더 하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인플레 발생하면 사람들 덜 달라 한다, 더 달라 한다, 더 달라. 대출자들은 이자 더 달라, 무슨 이자율? 변동 이자율. 투자들은 수익 더 달라, 요구 수익률의 상승. 되셨어요? 예. 마지막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야기되는 위험이 유동성 위험입니다. 자, 지금부터 황금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요. 아마 세 가지는 얘기할 거예요. 1억을 투자했으면 최소 1억은 돼야 돼.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1억이 까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까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두 번째.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억만 돼서 투자하겠어? 아니 그래도 1억 한 2천 정도 돼주면 좋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투자한 1억
이 1억이 되든 1억 2천이 되든 필요할 때 찾아서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때 1억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경제 가치가 증가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말 그대로 환금입니다. 뭐로 바꾼다? 현금으로 바꾼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1억이 되는 건 뭐 건질 수 있어야 된다? 원금 건질 수 있어야 된다. 되셨어요? 예. 두 번째 1억 2천 되는 건 뭐가 증가돼야 된다? 경제 가치가 증가돼야 된다. 가치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1억이 현금화되는 건 뭐라고요? 환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전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이요? 안전성. 두 번째 걸 우리는 수익성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걸 우리는 황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요 세 가지를 고려하고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디다가 상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두느냐에 따라서 투자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이 세 가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전성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안전성은 안전한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원금이란 말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이해했다고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다고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안전성은 최소한 원금이 안 까진다. 이걸 안전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수익성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제가치 증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진짜 1억만 된다면 투자할 사람 없을 거란 얘기지. 경제가치가 증가돼주면 좋다는 거지. 세 번째, 황금성이 뭐예요? 그랬을 때는 환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현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현금으로 바꾼다는 성질이 황금성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예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금. 예금은 안전성 있어요? 없어요? 최고예요, 최고. 예금은 황금성 있어요? 없어요? 최고예요, 최고. 즉시 현금화 가능합니다. 이자만 포기하면 즉시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금은 뭐가 떨어져요?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금은 무엇과 무엇에서는 유리하나? 안전성과 황금성에서는 유리하나? 수익성에서는 불리하다. 적고 계신 분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거. 주식 한번 볼까요? 주식 여러분들 황금성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황금성 뛰어나요. 주식은 오늘 거래하면요. 이 길, 그 다음날 현금화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최장 5일 만에 주말이 끼더라도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주식 황금성 뛰어나요. 주식 수익성 있어요? 없어요? 뛰어나요. 주식에 투자하면 2배 되고 3배 되고 이런 경우도 있나? 있어요. 근데 주식은 안전성이 떨어져요. 원금 보장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럼 주식은 무엇과 무엇에서는 유리한데? 수익성과 황금성에서는 유리한데 안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적고 계신 분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부동산만 나오지, 부동산만. 선생님 왜 하필 부동산만 나오는데? 그럼 내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학개론인데. 그러니까 시험에는 예금과 주식은 안 나오지. 부동산만 보는 거지. 자, 그럼 부동산 얘기해 봅시다. 자, 부동산이란 자산은 안전성 뛰어난 편이에요. 안전성 뛰어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물론 부동산이 원금이 안 까진다는 예금처럼 원금이 안 까진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부동산은 까질 가능성이 좀 다른 자산에 비해서 떨어지지.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마모되고 감가되고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뛰어난 편입니다. 수익성도 뛰어난 편이에요. 부동산 돈 되지. 근데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이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20억짜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살 사람 있나? 없지. 그러면 현금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유동성에서 위험이 발생한다. 이렇게 유동성이 뭐냐면 이렇게 회전되는 걸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금이 회전되는 거. 근데 그게 딱 막혀버린다는 거지. 딱 막혀. 동맥경화처럼.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뭐 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다 지워버릴게요. 내가 싹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저는요. 어차피 책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부동산 투자 위험 몇 개? 5개. 어떻게? 사금법인유. 순서 없이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변해서 하게 되는 위험은 우리 사이에 법적 위험 할 필요 없어. 법 하면 돼. 대충 알아들을게. 그 현금화기가 곤란해서 하게 되는 위험은 유. 우리 사이에 유동성까지 할 필요 없어. 유만 해도 내 대충 알아들을게.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정위험 합쳐서 사. 부채 잘못 쓰면 금. 인플레이션 위험은 따로 공부해야 돼. 인플레이션 아니요. 따로 공부하자고. 따로 공부하자. 우리 이번 수험생 특징이 사람 말을 좀 잘 안 들려고 하네.
자기 얘기만 하는 데 특징이 있네요.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예. 인플레이션 위험은 입만 해서는 안 되고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달래요? 더 많게 하셔도 돼요. 그럼 대출 기관들은 이자를 더 달라고 하겠네? 무슨 이자요? 변동 이자요. 투자들은 수익을 더 달라고 하겠네? 요구 수익률이 많다? 상승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위험의 사금 법인유에 대한 지금 딱 들었을 때 느낌적으로 이게 사금 법인유구나 느낌만 있으면 돼. 이걸 갖다 1월 달에 반복하고 3월 달에 하면요. 집에 가서 복습만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칠판에 쓰는 건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총위험이라는 거예요. 총위험. 자, 총위험은 이거 시험 맨날 나옵니다. 이거 맨날 나와요. 맨날 환장하겠습니다. 맨날 나옵니다. 왜 맨날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나와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는 논의의 편의상 그냥 체와 비라고만 쓸 테니까 제가 체만 써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체계적 위험인갑다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예. 비만 써도 이거 비체계적 위험인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칠판에 제가 써볼 테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또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요.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이 위험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감수하면서 수익을 더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이고요. 상쇄관계를 좀 이따 비례관계라는 말로 표현을 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지금 맨날 나오니까. 비체계적이면 특정 개별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개별 부동산한테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비체계적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가 분산투자거든요. 분산투자. 그 분산투자로서 제거가 가능한 그런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칠판에 쓴 단어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글자도 빼면 안 돼. 싹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아니면 몇 개 더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이면 안 틀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틀리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있는 건 그립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고 있는 게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죠. 근데 제가 첫 번째 그리고 있는 이 그물은요, 상당히 촘촘하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물을 보고 하는 얘기가, 이 그물이 좀 체계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물 지금 무슨 그물이에요? 체계적 그물이에요. 체계적 그물. 제가 두 번째 그리고 있는 것도, 이것도 그물이에요. 근데 이게 또 그물이긴 한데, 좀 엉성하게 좀 비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그물입니다. 그럼 그물의 종류는 무슨 그물과 무슨 그물이 있다? 체계적 그물과 비체계적 그물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느낌이 시험장까지 간다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먹여 살린다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물을 안 그리기 시작할 거야. 그때는 이제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잘 봐놓으세요. 자, 그럼 체계적 그물로는요, 요런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없어? 잡혀있네. 요런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 없어? 잡혀있네. 그럼 체계적 그물은 어떤 물고기한테 위험이 돼요? 모든 물고기한테 위험이 돼요. 그 물고기 이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있어, 없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그물이에요. 아시겠어요? 혹시 피할 수 있다고 할까봐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려버릴게요. 내가 좀 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좀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물도 조금 더 작으면, 그 물고기 좀 더 작으면 피할 수 있지 않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해요, 이제? 이제 보세요. 그러면 모든 물고기한테 영향을 미치고 피할 수 없는 그물이 된다. 근데 비체계적 그물 한번 봐봐요. 보고 계세요, 지금? 비체계적 그물은 요런 물고기한테는 위험이 돼야 안 돼요. 되네, 걸려있네. 근데 요런 물고기한테 위험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모든 물고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특정 개별 물고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누구한테? 뚱뚱한 물고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뚱뚱하면 자꾸 잡힌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뚱뚱하면 못 써요. 그래서 뚱뚱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개별 물고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그럼 얘가요, 6시 넘어서 만약에 갑자기 매일 잡히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6시 넘어서는 물만 먹는 거예요. 플랑크톤을 안 먹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응? 그 다음에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하고. 내가 몰랐어. 내가 이래 살이 찌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막 살을 막 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그물은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위험이 뜨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시험에 나올 거고 어차피 이거 두 개를 바꿔서 낼 거니까 그물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학문적인 접근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문적인 접근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투자자 갑이요. 분산 투자랍니다.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좀 이따가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A 기업에만 투자하지 않고 A, B, C, D 이렇게 4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A, B, C, D. 4개 기업이 분산 투자를 했는데 제가 결과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만. A 기업이 대박 났어요. 와, 수익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근데 B 기업은 수익이 안 좋았어요. C 기업 대박 났어요. 수익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근데 D 기업이 수익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는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이 투자자는요, 투자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익률이 다 좋은 방향이나 다 나쁜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놈 안 좋을 때 나머지 한 놈이 좋고 한 놈 안 좋을 때 나머지 한 놈이 좋아주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의 목적과 부합을 합니다. 원래 포트폴리오 짜는 목적이 대박이 아니거든. 포트폴리오 짜는 목적은 뭐겠어요? 안정된 수익이거든. 그럼 얘는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짜면 포트폴리오 잘 짰다. 그 포트폴리오 잘 짜는 얘기를 들으려면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돼. 다른 방향. 그것도 좀 이따 배울 건데 일단 지금 수익이 안 좋은 2개 기업을 잡아오겠습니다. 누구랑 누구랑이 수익이 안 좋아? B와 D가 수익이 안 좋지. 그럼 B와 D가 수익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를 조사해보니까 B 기업이요. 근로자들이 365일 중에 300일 동안 파업을 하더래요. 그럼 수익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D 기업 수익이 왜 안 좋은지 보니까요. 이 회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대요.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대. 경비가 너무 많이 들면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맞죠? 경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B기업과 D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회장님이 구속되셨대. 회장님이 지금 옥중 경영을 하고 계신답니다. 옥중 경영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근로자의 파업, 법적 소송 문제, 영업 경비 변동은 A, B, C, D 모든 기업에 영향을 다 미쳐요. B와 D한테 영향을 미쳐요. B와 D. 맞아요? 그럼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네? 맞아요? 그럼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 없어? 있어. 누구랑 누구는? A와 C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런 기업들에 분산 투자한다면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피할 수 있어 없어? 피할 수 있어. 이런 위험을 우리는 비체계적 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비체계적 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비체계적 임을 지금부터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 훅 지나가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근로자의 파업, 법적 소송 문제, 영업 경비 변동 등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자율이 변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IMF 구제금융, 그 다음에 미국 금융위기가처럼 경기가 불황입니다. 경기 변동.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자율 변화. 여러분들 돈 안 빌려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은 없다라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기업들은 은행에다가 차입을 해서 돈을 빌린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선생님 돈 안 빌릴 수 있지 않나? 우리 삼촌도 기업하는데 돈 하나도 안 빌리고 기업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진짜. 원래 체계적 위험이 뭐도 하나 있냐면 전쟁 같은 거죠. 전쟁. 전쟁이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인데 제가 책에도 전쟁을 뺐어요.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쟁이 나면 모든 기업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지 않나. 군수 물자를 대는 그런 기업들은 대박이 나지 않나. 뭐 그런 정말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가져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 특히 심했어. 그래서 책에다가 전쟁 빼버렸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들어드리는 예는 실제로 시험에도 나오고 교재에도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세상을 그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되지. 모나게 말이야. 쌤 돈 안 빌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 다 안 좋아도 나만 좋을 수 있잖아. 막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세상 그렇게 유도리 없이 살면 안 돼요. 자격증 따도 그런 사람은 자격증 따도 문제야. 알겠죠? 예, 그럼 유도리 있게. 자, 질문 좀 드릴게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이자율이 변해요. 그럼 누가 영향을 받죠? 싹 다 영향을 받아요. 누가요? 싹 다. A, B, C, D, F, G, H, I, J, K, L, M, N 싹 다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기업이. 됐어요? 네, 또 묻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가 불황입니다. 그럼 누가 영향을 받아요? 거의 모든 게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그러면 싹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산하고 싶어. 즉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고. 짜려고 해도 모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위험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 한 문장 요약 들어갑니다. 체계적 위험이란 한 문장 요약 들어갑니다. 지금 이자율 변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더라. 따라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럼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피할 수 없으면 감수해야 돼. 뭘 즐기기 감수해야 돼.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은 뭐 해라? 감수해라. 근데 세상의 바보처럼 위험만 감수하는 사람은 없다. 위험 감수하면서 뭐를 더 내놔라?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고? 상쇄 관계고 비례 관계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상당히 유명한 말이 나왔네요. 상쇄. 따라해봐요. 상쇄. 상쇄 아니에요. 상쇄는 자세하다 할 때 상쇄고 상쇄. 상쇄. 지금부터 상쇄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알겠습니까? 상쇄 들어갑니다. 자, 상쇄와 가장 유사한 말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상쇄와 가장 유사한 말. 상쇄와 가장 유사한 말은요, 이거예요. 상쇄가 가장 유사한 말은 이거예요. 이거 읽을 때 커버라고 읽지 말고요. 카바라고 좀 읽어주세요. 알겠죠? 커버하면 말에 뭐랄까요? 좀 맛이 안 살아. 카바가 좋아요. 카바. 저 발음 좋은 편인데 제가 일부러 커버보다는 카바 하고 싶은 거예요. 상쇄랑 가장 유사한 말이 카바예요. 카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카바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지금 보시죠. 자, 주식이란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은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주식이 위험한데 수익은 어때요? 높아요? 예, 정기예금 아까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정기예금은 위험이 커요, 작아요? 안전하죠, 그죠? 예, 수익은 낮아요. 그래서 모든 투자 대상은요, 사실 일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단점이 있으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위험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투자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뭐가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크다는 단점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알고도 투자하는 이유는 위험이 크다는 단점을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 다시.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낮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알고도 투자한다. 이유는 수익이 낮다는 단점을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커버를 그 유명한 상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아요. 얘기해 보아요? 예, 주식이라는 투자 대상은 위험이 높다는 단점을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상쇄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단점을 이 장점이 상쇄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크게 위험이 되지 않지. 알겠어요? 예금은 수익이 낮다는 단점을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상쇄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라니까. 그럼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높은 위험은 뭐로 상쇄가 되어버려요? 높은 수익으로 상쇄가 되어버려요. 맞아요? 낮은 수익은 뭘로 상쇄가 되어버려요? 낮은 위험으로 상쇄가 되어버려요. 위험과 수익의 이 같은 관계로 우리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 그래요. 근데 상쇄는요, 반드시 비례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비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상쇄가 돼. 무슨 말이냐면, 높은 위험을 낮은 수익으로 상쇄를 못 시킨다는 거지. 높은 위험은 반드시 무슨 수익으로만? 높은 수익으로만 상쇄가 된다는 거지. 낮은 수익은 높은 위험으로 상쇄가 안 된다는 거지. 낮은 수익은 무슨 위험으로만? 낮은 위험으로만 상쇄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가 맞는데 상쇄시키려면 뭐로 움직여야 돼? 비례로. 이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험 추구형이라고 그래요. 또는 위험 선호형 그러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투자 성향 대충 느낌이 오죠? 인생 뭐 있어? 한 방인데 이런 투자주의예요. 이 사람들은요, 분산 투자기보다는 집중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에요.
근데 같은 값이면 좀 이렇게 적게 먹고 적게 싸겠다는 주의죠. 그런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위험에는 관계없고 수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위험 중립형이라는 투자도 있는데, 위험 중립형은 구색을 맞추기 위함이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답만 해주세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높은 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 무슨 형? 위험 추구형. 같은 값이면 덜 위험한 쪽에 투자하겠다. 위험 회피형. 위험에는 관계없고 수익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위험 중립형.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은요, 대부분 위험 회피형 투자들을 기본적인 투자자, 합리적인 투자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투자로 문제가 뜰 때는요,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찾아라 하고 가로 안에 꼭 단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형을 가정한다 라는 말을 띄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덜 위험한 쪽에 투자하겠다 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들을 우리 부동산학에서 일반적인 투자들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채와 비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음이 준비되셨나요? 제가 물으면 채비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예. 피할 수, 아직 얘기하면 안 돼요. 예. 피할 수 있는 거. 예? 비. 피할 수 없는 거. 채.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채. 그 다음에 법적 소송 문제, 영업 경비의 변동, 근로자의 파업. 비.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쳐. 채.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쳐. 비. 분산 투자로도 피할 수 없는 거. 채. 분산 투자는 피할 수 있는 거. B.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할 때 위험은 채가 됩니다. 여러분들 비체계적 힘이 커져도 수익은 안 커져요. 비체계적 힘이 커지면 분산 투자도 피해버리면 되고, 체계적 힘이면 피해 못 피해? 못 피해. 못 피하면 감수하면서 뭘 더 내놔라? 수익을 더 내놔라 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고 비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위험은 그럼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 결국 머릿속에 이 생각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같으면 무슨 위험을 써먹냐면 비체계적 위험을 써먹어요. 되셨어?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고 상쇄관계다 할 때는 무슨 힘을 써먹어? 체계적 힘을 써먹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교재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교재는 앞쪽으로 한 장만 다시 넘겨봅니다. 33쪽. 자, 33쪽 가시니까 제일 밑에 2번. 지렛대 효과라고 뜹니까? 지렛대 효과. 요거 한 번 더 할게요. 자, 지렛대 효과는 가로 1번에 의.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라는 말이 나오나? 예, 차입금에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두 글자로 부채라고 한번 써보세요. 차입금은 두 글자로 부채. 네 글자로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써봐요. 타인 자본. 지금 차입금 동그라미 하셨고 두 글자로 부채, 네 글자로 타인 자본 쓰셨나? 예. 그럼 일단 지렛대 효과란 말이 시험에 뜨려면 부채나 차입금이라는 말이 떠줘야지 지렛대 효과란 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예. 한 줄 내려오니까 가로 2번에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나옵니까? 종류는 정의 지렛대가 있고 부의 지렛대가 있고 중립적 지렛대 세 개가 있죠. 일단 세 개를 묶으시고, 정의 지렛대 효과에 지분 수익률이란 말이 뜨나? 지만 동그라미, 총자본 수익률에 총만 동그라미, 저당 수익률에 저만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하면서 뭐라고 읽어요? 지총저. 2번도 동그라미 하세요. 지총저만. 3번도 동그라미 하세요. 지총저만. 그럼 세팅값 뭐라고 해놓고 지총저 해놓고, 부등호가 왼쪽 방향이면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오른쪽 방향이면 부의 지렛대. 싹 다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영의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밑으로 내려오시면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 두 개 나옵니까? 제일 앞에 게 총자본 수익률. 아직 넘기면 안 되는데. 제일 앞에 게 총자본 수익률, 뒤에 게 지분 수익률. 우리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을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무슨 투자액분해? 지분 투자액분해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지분 수익률 밑에다 지분 투자액 넣고 위에다가 순수익 넣고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 하는 거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예.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예. 먼저 1번에 보충학습에 들어가 보세요. 1번에 수익이란 말이 있죠. 앞에 평균 확률은 됐고 그 옆에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 나오나? 그 동그라미 좀 칠게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동그라미 좀 치고 옆에다 쓰세요.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 혹시 시험에서 기대 수익률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 한 다음에? 막 곱한 다음에 막 더하시면 돼요. 곱해서 더한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밑에 위험.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 일단 동그라미 하고요. 밑에. 분산 표준 편차 동그라미 했어요? 예. 그 옆에 보니까 변이계수 나옵니까?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뭐 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이번에 수익분의 위험을 한번 동그라미 해봐요. 수익분의 위험. 이거 무엇을 고려한?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입니다. 예. 가로 1번으로 내려가시니까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떠요. 예. 체계적 위험은 동그라미 1번에 피할 수 없는의 동그라미. 모든 부동산, 모든의 밑줄.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싹 다 밑줄. 인플레, 이자율 변화, 경기 변동 싹 다 밑줄. 비체계적 위험도 똑같이 해주세요. 피할 수 있는 위험 있는의 동그라미. 개별 부동산, 개별의 밑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재관리하는 위험 밑줄. 파업, 법정 문제, 영업 경비 변동 등 다 밑줄. 그러니까 이거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봐야 돼요, 사실은. 알겠어요? 예.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이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나옵니까? 일단 첫 번째 글자 동그라미 할게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예. 사업상 위험은 옆에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를 묶어봐요. 사업상 위험에는 무슨 위험이 있다?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 세 개 묶었어요? 예. 금융적 위험은 부채만 동그라미. 법적 위험은 정책의 동그라미하고 규제 동그라미하고. 인플레 위험은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변동 동그라미. 투자들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상승 동그라미. 자, 우리 지금 변동 동그라미 있고 상승 동그라미 했습니까? 옆에 빈 공간에다가 크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더. 그 인플레 때문에 사람들은 덜 달라 한다, 더 달라 한다. 더 달라 한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도 변동이자를 선호하는 것도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유동성 위험은요. 낮은 황금성, 길게 동그라미, 낮은 황금성. 그래서 처리합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투자 위험 5개 일단 시작.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자, 사업상 위험은 3개 뭐예요? 시장, 운영, 위치. 금융적 위험은 2글자. 부채. 법적 위험은 정책이나 규제. 인플레는 일단 어떻게 달라? 더 달라. 대출자들은 무슨 이자율? 변동. 요구 수익률은 상승. 유동성이면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낮은 환금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밑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태도 있습니까? 예. 1번과 2번을 그냥 묶어만 주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무슨 형과? 위험 회피형과 위험 추구형이 있는데 위험 회피형 옆에 보니까 일반적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것만 동그라미 일반적. 누가 더 일반적이다? 위험 회피형이 일반적이다. 위험 회피형 옆에 일반적의 동그라미 하세요. 요까지가 첫 번째 시간 수업 내용이었고요. 좀 쉬었다가 이번에 수익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목차니까 지우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지우셔도 됩니다. 쉬겠습니다.